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2일이 되겠습니다. 8월 22일은 어떤 그 소사가 있었을까요? 바로 19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1차 한일 협약이 이제 그 체결이 된 날이에요. 어, 사실 그 조선이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조약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일종의 그 행정권을 갖다가 넘겨주는,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이죠. 그때 당시에는. 참 제국이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붙여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붙였었으니까 대한제국, 소위 그 이제 만국조선이 일본에다가 행정권을 갖다 넘겨주겠노라. 물론 이제 뭐 일본 쪽의 어떤 압박이 뭐 당연히 있었겠죠, 그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뭐 저항의 흔적 없이 그 행정권을 갖다 넘겨주는 그러한 그 협약이 체결된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1904년에. 그런가 하면은 또 공교롭게도 1910년 오늘 한일 병합조약, 소위 그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이라고 알고 있고, 경솔국시라고 알고 있는 그 조약을 조인한 날이 오늘이 또 되겠습니다. 6년 뒤에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을 합치자, 조선과 일본을 합치자라고 해갖고서 이제 조약을 조인, 서로 사인한 날이 바로 오늘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종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의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고종이 이제 그걸 인정하면은 바로 비준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경술국시일이 이제 곧바로 다가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경술국시일이 이제 다가오죠. 그렇게 저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해서 한일은 합방이 되는 거다. 그죠? 예, 그것은 뭐 1910년의 일이고 1904년에 이제 제 1차 한일 협약 해갖고서 이제 바로 행정권을 넘겨주는 그런 조약에 이제 어, 그 조약을 체결 서명한 것이 바로 어, 오늘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참 속상하죠. 네. 1910년 8월 22일 날은 그 한일 합방 병합조약이 이제 조인이 돼서 8월 29일 날 이제 완전히 이제 경솔국시라고 해서 이제 조선이 일본으로 이제 넘어가죠. 편입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 보면은 뭐 그 제1차 한일 협약이 8월 22일 날 1904년 8월 20일 오늘 이제 있어서 행정권을 그 이제 내준 거죠. 왜냐하면 조선 정부에 대한제국 정부죠. 일본이 지명하는 일본인과 일본이 지명하는 외국인들을 고용을 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과 일본이 지명한 외국인이 대한제국의 행정권을 행사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권을 내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한 해 뒤인 1905년 11월 17일 날은 제2차 한일 협약이 이제 또 체결이 됩니다. 그 제2차 한일 협약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을사조약이에요. 을사늑약이라고 요새 부르죠. 예. 저희들은 어려서 공부할 때, 역사 공부할 때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이게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을사조약으로 이제 그냥 바꾸어서 을사조약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또 을사늑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잘 입에서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을사조약이라는 그 표현이 이제 주로 입에서 나오는데 오랫동안 그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을사조약은 이제 외교권을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04년에 행정권을 내주고 1905년에 외교권을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2차 한일 협약이 을사조약인데 제3차 한일 협약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정미 7조약이라고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를 해산한다라고 이제 그 협약을 한 날이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바로 1907년 7월 31일 날 있었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그에 항거한 그나마 조선의 신식화된 그 군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게 남대문 전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1909년 7월 12일이 돼서는 기후각서를 체결하면입니다. 바로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다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일 합방이 1910년 8월 22일 날 오늘 조인이 되고 일주일 뒤인 8월 29일 날 조선은 결국 멸망을 하죠. 그걸 우리는 경술국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참 조선이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화가 벌컥벌컥 납니다. 도대체 뭐 어? 일이 뭐가 있는지 그 조상들이 나라를 결국은 넘겨주고 그 후에 태어난 우리의 조상들, 아버지, 어머니 됩니다. 그리고 뭐 할아버지도 이렇게 많이 포함이 돼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제 시대를 살아오면서 뭐 일제 치하에서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 이제 나라가 남의 나라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손치더라도. 이제 그 제도에 맞춰 갖고서 한평생 살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친일파라고 이제 욕을 하죠. 정작 나라를 넘겨주거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종을 뭐 대한제국의 황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추- 칭송을 하면서 그 사람은 열심히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 밑에 관료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이렇게 미화를 하면서 그렇게 팔려나간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한 것을 놓고 친일이라고 보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친일을 미화하자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역적,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또 나온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 우리가 역사 해석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역사 해석을 팔아먹어도 좋은 그런 어, 상태라고 우리가 역사 교육을 역사서를 쓰고 그걸 후손들한테 가르치니까 그 후손들은 그걸 배우고서 또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또다시 이제 이런 일이 닥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이때 뭐 그냥 뭐 오물떡주물떡 해갖고 나라 넘겨줬네. 그래도 나중에 뭐 칭송받고 잘 살던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각인을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매국노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분치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는 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보다는 어, 소위 그 조선 정부의 대한제국 정부의 그 행정권의 일부든 뭐 대부분이든 그 행정권을 넘겨준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된 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 역사를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분치를 해서 왜곡되게 배워놓으면 그 역사는 또다시 반복이 된다는 아주 묘한 그 역사의 법칙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1차 한일 협약과 한일 병합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차 한일 협약 1904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1차 한일 협약은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광무 8년이 되겠습니다.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어, 다시 얘기해서 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 내에 소위 그 대한제국 정부 내 조선으로 얘기하면 조정 내에 일본인이나 그다음에 그 일본이 그 지명한 외국인을 고용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장악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로부터 계속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일을 하게 되면은 글쎄요, 일본 사람이 하나 갖고 일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지시를 하고 그런다면은 그 정부가 일본 정부의 그 아류가 되는 거지 조선 정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야금야금 이렇게 당한 거죠. 정말 야금야금 해온 그 일본도 있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야금야금 당한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당한 조선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전문을 볼까요?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하여 대한정부에 용빙하고, 그다음에 재무에 관한 사항을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실시한다. 그러니까 재무에 관한 사항 일체를 그 일본인한테 의견을 물어서 실시한다는 얘기는 일본인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얘기죠. 하는 얘기죠. 네. 이게 참 껄쩍지근하죠. 그야말로. 자, 2번 이항 볼까요?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 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그다음에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서 실시한다. 요무가 뭐 어떤 그, 글쎄요, 저기 오탄지 아니면 요무라는 용어가 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이제 자료를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모 고문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라는 얘기. 외모에 관해서 전부 외국인의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외국인이 일본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긴 하지만 일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그런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정과 외무를 어 이제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1905년에 이제 을사조약에 의해서 이제 외교권을 박탈하지만 이때는 외교권을 박탈하지만 외무를 이제 자기네들 말을 들어서 하라는 얘기죠. 대한정부는 사망이 되겠습니다. 대한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형과 계약 등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가 토의를 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수익 사업이 있어서 강간 채굴권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조선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고 일본 정부한테 토의를 하는 얘기는 일본 정부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정말 그 내용을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렇다고 불쾌하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속수무책으로 내준 만국 조선한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100년 전의 일이지만은 조선 만국 조선 정부에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때 우리가 저때 저랬는가? 그 반성을 하지를 않고 저때 당시에 정치를 책임졌던 그 고종은 아주 칭송을 받고 있고
그 밑에 관료들이 나라 팔아먹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고 커오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일이 또 발생되면 똑같은 놈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매국노가. 자, 광고 8년 8월 22일 외부 대신 서리 윤치호. 이거 윤치호 나쁜 놈이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물론 뭐 저기다 자기가 사인을 했으니까 뭐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관료가 최고 그 통수권자 책임자의 그 제가 없이 관료가 저기다 사인을 할 리도 없고 관료가 사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거 다 왕이 나중에 지금 국회에서 비준하듯이 그렇게 비준을 해야지 이게 효력이 발생되는 건데 너무나 지금 우리의 역사에 아주 그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호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이지 37년 8월 22일, 광고 8년이 메이지 37년입니다. 특명정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저쪽에서 서명을 했네요. 물론 이 한일 1차 한일 협약 당연히 하야시 곤스케도 또 일부 본국으로 보내갖고서 메이지 천황의 저기를 받았겠죠.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구성돼 있던 일본 국회의 그 비전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할 뭐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때 일본 같이 그런 입헌 군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뭐 허락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고종이 본 거 보고 결제한 것만으로도 이제 비준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일 협정이 이제 체결되는 1965년에 이것을 이제 그 무효화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제 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제1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더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학당에서도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 이미 무효 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참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그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지식이 일천해 갖고 이걸 원천무효 뭐 이렇게 이제 쓰려고 했대요. 그런데 아니 있었던 일이 어떻게 원천무효가 돼요? 내가 참 웃기는 거죠. 그리고 원천무효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들고 나온 말이 이미 무효를 하자 그래갖고서 이미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이미 무효. 세월은 한참 지나고 1965년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앞에 거 다 이미 무효야. 그 무효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되나요? 참. 뭐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뭐 그거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1910년 8월 20일 이 한일 합방이 그 조인이 되고 8월 29일 날 일본 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병조약으로 한일 합방조약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8월 29일 날 발효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양쪽에서 비준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완용과 제3대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불법적인 회의를 거쳐서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진 8월 29일 날 이제 뭐 비준 받은 그 조약이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월 29일부터 한국과 일본이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완용하고 이제 데라우치 사이에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제 이걸 놓고서 이제 뭐 이완용은 매국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이완용이 잘했다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완용이 정말 나 이거 못해 그러면서 뭐 목을 맸다든가 아니면 뭐 자결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정말 참 애국자로 이렇게 칭송을 받았을 텐데 뭐 그때 당시에 그 목숨 부지하고 먹고 사는 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걷다가 임금이 또 고종이 또 뭐 우유하면 뭐 그냥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 박종인 그 기자의 그 땅의 역사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 체결되는 과정에 고종의 태도가 그대로 거기 설명이 돼 있어요. 고종이 어떤 그 태도를 취했는지 그 영상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 07번 볼까요? 일본 제국 천황이 한국의 국호를 거쳐 조선이라 칭하는 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면서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었는데 이 한일 병합 조약을 하면서 대한제국을 다시 조선으로 환원시켜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국과 제국인데 합치면 그럼 이 대한제국의 대표자였던 고종에 대해서 저 때는 이제 고종이 아니라 순종이었죠. 그러면은 고종은 살아 있었었고요. 그럼 그들을 그럼 그 대한제국 대 일본 제국이라고 하면은 동등하게 그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그 메이지 천황하고 동등하게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러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대한제국의 이 고종을 고종 황제죠 그때 당시에 그걸 이제 조선으로 바꾸면서 소위 그 왕공종이라는 그런 그 어떤 신분을 만들어 갖고서 이제 조선의 왕이 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저 일본의 천황보다 한 단계 낮은.
이제 그러면서 인제 한일 병합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인제 뭐 어 매 매년 그 얼마만큼의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돈을 갖다 인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보종 완공국들은 다 지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이 무지렁이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일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큰 액수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이제 왕이 되지 못한 이제 영친왕, 의친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친왕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인제 중장까지 올라가죠. 육군 중장까지. 그리고 하란사라는 책을 보면은 그 의친왕은 상당히 인제 이 뒤에서 독립운동을 독립군을 많이 도와준 거라고 그게 소설에는 돼 있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의친왕이 그런 생활을 했는지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또 연구해서 밝혀내는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문헌 책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 됐든 국호를 조선으로 고쳐 갖고서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경술국치, 국권 피탈 등으로 호칭을 하는데 뭐 국치는 국치죠. 나라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권 피탈당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 피탈이라는 것이 정말 안 주려고 그냥 뭐 서로 전쟁을 하다가 뺏긴 건지 차라리 그거는 떳떳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싸움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뭐 짐들은 어 짐의 마음이 짐의 생각이 뭐 그러그러하니 경들은 뭐 이런 애매한 말투로 얘기를 많이 한 거로 박정희의 땅의 역사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예. 자 어찌 됐든 아까도 인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오늘 8월 22일 날 행정권을 일본한테 넘겨준 거예요. 일본인이 지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고용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1905 년에 인제 우리가 잘 아는 조약,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그래서 외교권이 넘어가는데 이것이 또 다른 이름으로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차는 행정권을 내준 거고 2 차는 외교권을 내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1907 년에 정미 7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도 다 방송을 해 드린 거예요. 제3 차 한일 협약이라고 인제 달이 부르는데 이것을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1907년 7월 24일 날. 그래서 이때 군대가 해산이 돼요. 뭐 국방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찌 됐든 왕실을 지키던 군대조차 인제 해결이 해산이 되고 그다음 날 그에 인제 저항해서 남대문 전투가 벌어지고 또 바로 제압을 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또 2년 뒤인 1909년 기후각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도 다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7월 12일 날 사법권과 감옥 사무까지 인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행정권, 외교권, 사법권 다 넘어갔죠. 이때는 우리는 입법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왕정 통치였기 때문에 무슨 뭐 국회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니까 입법권은 행정권에 묶여 갖고 같이 다 넘어간 거라고 봐야 돼요. 이 다른 권한에 묶여 갖고 다 넘어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보여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8월 22일 날 조인된 한일 병합조약 소위 한일 합방이 8월 29일 날 공포되면서 발효가 되면서 결국 조선은 그날부로 멸망을 한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이 땅에서 조선이. 그리고 일제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요새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일제 시대라고 쓰면은 이 워드 프로세서가 자동적으로 일제 강점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고서 다시 그걸 지우고서 일제 시대 하면은 그때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제 시대라고 쓰면 일제 강점기로 강제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국민학교 쓰면은 어 처음에 국민학교 써 갖고서 이렇게 글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초등학교로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웃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제로 그걸 바꾸는지. 쓰는 사람의 생각과 입장이 있을 텐데. 물론 뭐 한 번 바꾸고 그다음에는 인제 뭐 수정이 가능하니까 어 그러나 인제 별 생각 없이 쓰다가 보면 인제 일제 강점기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일제가 강제로 점거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조약들 맺어온 그 과정을 보면은 이게 강제로 넘겨준 건지 강제로 뺏어간 건지 그냥 강제라는 이름을 빌려 갖고 그냥 넘겨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인제 우리가 이 만국조선의 역사를 우리가 곱씹어 갖고 다시 한번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큰 시차도 아니고 10여 년 차인데 명치유신은 성공을 했는데 갑신정변이나 갑오경장은 실패한 일. 우리가 뭔가 거기서 이유를 찾아내고 그 이유를 신랄하게 반성하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다시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종 황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고종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대한제국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잘 쓰질 않아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정말 참 슬픈 얘기입니다. 화가 좀 나고. 예 14번 볼까요? 한편 병합조약 직후 황현
한규설, 이상설 등 일부 지식인 관료층은 이를 일방적 압력에 이뤄진 득약으로 보고 극렬한 반대 의사와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독립운동에 반대를 하고 참여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때 당시 그 지식인이었잖아요. 이완용이라든가 뭐 그때 여러 그 이제 대신들이. 그 사람들은 또 그냥 요즘 행정관 관료들 뭐 하듯이 그냥 또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죽고 다 이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놓고 지금 우리가 이제 또 막 설왕설래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 잘못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걸 비판을 해야지 다시는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실패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패한 역사를 갖다 우리가 자세히 다시 들여다봄으로 인해 갖고서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게끔, 그런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네. 실패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파헤치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한일 병합 조약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이지만은 일주일 후이지만은 지난해에, 지난해가 아니네요. 벌써 뭐 2년 전이네요. 지지난해에 재작년에 방송해 드렸던 경술국시 한일 합방 같은 말이죠. 만국조선이 같은 말입니다.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늘 하는 얘기지만 관료가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그 사람은 최종 책임자, 나라의 대표자라고 봅니다. 즉 왕이고 대통령이고 그런 존재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물론 국민한테도 책임이 있죠. 뭐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요새 한미 간의 관세협정이 얘기를 뭐 하죠. 근데 관세협정 뭐 부총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고 옵니다. 경제 관련 그 관료들이.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최고 책임자가 이제 그 정상회담 뭐 아니면 무슨 실무회담이 됐든 뭔 회담이 됐든 거기에 이제 서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약이라는 것이 그 실무적인 그 일을 갖다가 그 관료가 했다라고 해서 그 관료가 그 나라 일을 망쳤다, 나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 본국에서는 항상 훈령이 내려가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훈령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외교관은 없습니다. 저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전에도. 그렇게 했다라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지만은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와서도 야 그럼 니네 나라 대표가 안 받아들이는데 이게 무슨 합의냐. 합의를 안 보죠. 자,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면 그 회피는 국민의 몫이 되죠. 그리고 그 회피를 국민이 묵인하면 그런 지도자가 또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모티콘이 손바닥을 내밀어서 금지 이렇게 하네요. 절대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에너지의 날이기도 하네요. 에너지의 날. 에너지를 많이 아껴 써야 되겠죠. 불을 끄고 별을 켜라. 말은 멋있습니다. 자, 불을 끄고 별을 켜라. 별에 스위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하게 불을 밝혀놓으면 별이 안 보이죠. 근데 이제 그 환한 불을 다 끄고 나면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닐까. 자,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의 날이 지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은 김영로 TV에서 바라다 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